여러분 혹시 지금 가난하세요? 돈이 별로 없나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벌지? 하며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내 탓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탓이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대중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준이 우리를 어떻게 가난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하루빨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롬폴의 우리는 왜 매번 경제 위기를 겪어야 하는가 라는 책을 참고해 왜 연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와 연준이 대중들을 속이는 방법, 속지 않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을 알려면 우선 연준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야겠죠. 한국에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있듯이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라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르죠. 한국은행 로비에 물가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듯이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 연준은 물가 및 경기 안정을 도모하며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규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이 설명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연준은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돈과 신용을 계속 조작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화폐 공급을 남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대중들만 가난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준은 어떻게 대중들을 속이는 걸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마법을 사용해서 대중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거를 물가 상승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러한 교육 때문에 대중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단지 물가의 문제라면 기업가의 부당이득, 투기꾼, 바가지 요금 등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꾼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면 유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석유회사에 횡재세를 물리며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진짜 기업이나 투기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낸 연준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투기꾼과 기업 및 금융가들의 탐욕이 위기의 원인이라며 대중의 관심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연준으로 쏠리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에 돈을 마구잡이로 풀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눈에 뜨지 않고 은밀하게 대중들에게서 돈을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 발행된 돈을 제일 먼저 사용하는 정부, 은행, 대기업 등입니다. 정부가 돈을 발행하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은행은 대기업에게 가장 먼저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가 대중들로부터 돈을 어떻게 빼앗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시장에 공급된 화폐의 양이 100억이었는데 그중 제가 10억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돈을 2배로 찍어내면 시장에 공급된 화폐의 양은 200억이 되었지만 제 돈이 20억이 되는 건 아니라 여전히 10억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는 주체는 연준이기 때문에 발행한 돈을 반드시 일정하게 나눠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연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나눠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를 퍼센트율로 계산하면 저는 처음에 통화량의 10%에 달하는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연준이 새로 돈을 찍어낸 후에는 저는 5%의 돈밖에 안 갖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갖고 있던 10억이 눈앞에서 증발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대중들은 속기가 쉬운 거죠. 이렇듯 돈을 찍어낼수록 연준은 대중들에게 돈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거죠. 이를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뉴스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말을 들으면 대중을 속여 우리의 배를 불리겠습니다 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준 탓만 하면서 계속 가난하게 살 수는 없죠.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준을 폐지하고 근본위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금은 좋은 돈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희소성, 운반성, 분할성, 교환성, 내구성이라는 5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금은 이 조건들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화폐로 선택받았었죠. 하지만 이 조건들을 모두 완벽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법정화폐인 달러한테 밀렸었죠. 일단 무겁고 분할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금광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어 희소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릴 만큼 금이 가진 한계를 해결해 주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실물이 아니죠. 그래서 썩거나 변질될 우려를 할 필요가 없어서 내구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또한 디지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된다면 빛의 속도로 전 세계 어디든 전달이 가능하죠. 게다가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개지기 때문에 분할성의 조건에도 부합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채굴을 하든 한국에서 채굴을 하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든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1대1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만 1000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4년 주기로 채굴량이 반으로 감소하고 있어 그 어떤 화폐보다 희소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들이 연준의 화폐 공급 폭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탈중앙화된 화폐로 연준이 마음대로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점이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죠.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본질과 기능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돈을 사용합니다. 누가 돈을 찍어내는지, 도대체 돈이란 무엇인지, 돈이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무엇인지, 때로는 왜 그 가치를 잃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중앙은행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연준은 뭐하고 있죠? 화폐 발행을 남발하면서 대중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대중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진짜 주범인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대체 연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건 어떨까요? 이게 바로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